개미를 이제 인간이 빗대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할까 봐 약간 걱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효모 같은 이제 균류나 세균, 초파리, 선충 이런 기생충 같은 거죠. 이런 걸 연구해 보면 실제로 이들의 유전자가 인간과 그렇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개미들에 비유한 것만 해도 그나마 대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발달된 사회를 진사회성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적어도 2세대 이상의 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인데 그 집단은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분업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사회를 유지하고 협력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사회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발달된 진사회성 사회는 그 긴 역사 동안 겨우 20개 동물 계통에서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포유류에서는 이제 벌거숭이 두더지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 사는 동물, 거기서 2번 발생했고요. 영장류에서 딱 1번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개미나 벌, 흰개미 등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런 진사회성이 이제 발달한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걸 이뤘다고 해서 그럼 다 같은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한번 비교해 볼 가치는 있다는 거죠. 그 진사회성을 이룬 대표적인 동물인 개미와 우리 인간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미 종족은 번식 능력이 여왕개미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모두 다 번식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나 이런 그 곤충 사이에 없는 개인 대 개인의 경쟁이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집단 사이,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그 안에도 무수히 많은 집단들이 있어서 그 집단 사이에도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가족, 뭐 성별, 계급, 뭐 이런 부족, 뭐 취미 이런 것들로도 그룹을 만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매우 유연한 동맹에 능하다. 그러면서 이합 집산도 충분히 가능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활한 거죠. 머릿속에서 계산을 많이 하고 변절도 하고 기만도 할 줄 알아요. 인간이 인간으로 진화하기까지 필요했던 것 대략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준 높은 지능을 획득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서로 공감하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이제 그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고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된 내용들을 토대로 어떻게 피해갈 건지 혹은 도울 건지 이런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 4가지가 정확하게 필요했었다.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달에 필요한 내용들을 갖추게 되면서 인간은 점점 더 고도의 지능을 발달시키게 되고 또 고도의 사회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인간으로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게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벌써 도구와 불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대목 하나하나가 모두 다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고비들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고비들을 다 넘기고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인간들은 도대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든 진화 과정에서 그 뿌리를 둔 인류 고유의 혼란이다. 이제 우리의 혼란은 진화 과정에서 생긴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에는 최악의 것과 최선의 것이 공존할 겁니다. 그건 영원히 그럴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딜레마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동물적 본능의 요구에 좌지우지되는 지능에 의존해 살아가는 진화적 키메라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 없이 생물권을 파괴하고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의 영속 가능성까지 없애고 있는 이유다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이런 동물적인 본성도 없애고 최악의 것을 제거하는 노력을 뭐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가 최악의 것을 다 없애는데 성공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그 가끔 SF 영화에 나오는 인류 개조 프로젝트 같은 거죠. 자, 이런 게 생긴다면 윌슨 교수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로봇이나 개미 같은 말하자면 전혀 인간답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시 시대부터 내려온 본능도 있다 그랬죠.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친숙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친숙한 집단을 만들고 이제 이러다 보면 또 자기가 아닌 다른 집단에 맞서서 자기 집단을 열성적으로 옹호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자 문화의 절대 보편적인 성향이라 이렇게 이제 윌슨 교수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런 성향을 통해서 부족 사회를 만들고 부족 국가를 만들고 거기에 커지면서 그 국가가 되고 문명이 됐어요. 우리 마음 내부에는 아직도 부족 본능이라는 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야구 예를 들어볼까요? 전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요새는 다들 좀 세련되어져서 다른 그 팀 유니폼 입고도 나란히 앉아서 응원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최동원, 선동열 두 선수가 이렇게 활약할 때는 두 팀들이 서로 막 싸우게 됐어요. 이런 특징을 진짜 잘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 영국의 이제 광적인 축구 팬, 그 훌리건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랑 자기가 응원하는 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시 시대부터 온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8장을 보면 윌슨 교수는 미국의 이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의 말은 이겁니다. 역사는 피해 욕조다.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의 지적대로 윌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피 묻은 본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집단과 집단의 대립이 우리를 만드는 중요 원동력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거치는 성장통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전쟁이나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만 있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는 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전쟁이란 것이 바로 인간이 타고난 유전적인 저주에서 온 거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마찬가지로 무역이 불균형해지고 경제적으로 불균형해지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윌슨 교수는 굉장히 독특한 이론을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1만 년 전에 지구상의 그 인간 사회에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죠. 그 농경, 목축이 시작되었을 때, 말하자면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그 생산이 풍부해지고 하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 인류가 그것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 좋은 길을 깨닫지 못하고 인구가 다시 늘어나가면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다시 세력권 본능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솔직히 피 묻은 본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면 뭐 물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를 새롭게 찾아냈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책의 제 9장을 보면 약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우리 인류가 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파생되는 종들이, 친척 종들이 분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만 년이 흐르고 나니까 파생된 모든 종들이 죄다 멸종하고 딱 한 종류만 살아남았어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그리고 호모 이렉투스도 여러 종으로 좀 파생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성공한 후손인 호모 사피엔스가 대략 6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어떤 형식으로 퍼져나갔냐면 먼저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소수 인원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에 또 터전을 잡고 살아요. 거기서 또 소수 인원이 또 딴 데로 이동하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아프리카를 떠난 집단은 전체 아프리카인에서 극히 일부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남아프리카인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인데도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부족들 간의 유전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를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본 사람인 다카노 가자키가 쓴 그 제노사이드라는 책이 있었어요. 전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 앞으로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현생 인류를 대체하게 된다면 그 인종은 분명히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해안입니다. 이 작가가 유전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아는 거죠. 자, 우리는 돌연변이가 태어나면 일단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해외 토픽을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알비니즘, 백색증이죠.
돌연변이라고 이제 버려져서 정말 자기가 몇 살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입양되고 성장한 후에 유명한 모델이 되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고 차별을 일삼는 그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우리가 뼈아프게 느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돌연변이란 말이 많이 나왔는데 돌연변이라는 게 마치 이제 먼 일처럼 남의 일처럼 느껴지실 텐데 그 돌연변이 유전자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뭐 작게는 10,000분의 1 수준에 나타나고 많게는 수십억 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몸속에는 사실은 암세포가 하루에 평균 2,000개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의해서 자연 소멸이 되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암세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피하는 요행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 자리를 잡고 암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이 빈도가 엄청 높으면 예를 들어 30% 정도에 이른다면 이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 몸에서는 이런 유전적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유를 드시면 배 아프신 분들 있죠. 보통 우리가 유아기에는 그 유당, 그 젖당을 분비할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아기가 딱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몸속에 젖당 분해 요소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도 다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유를 먹고도 배가 편한 거예요. 이런 것도 역시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생겨서 그런 건데 우유 젖당 분해 요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따로 있습니다. 젖당 내성 유전자가 대략 9,000년 혹은 3,000년 전 사이에 그 사이 언젠가에 아프리카에서 영유아기를 지나고 나도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변이는 이제 조사에 의하면 물론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지만 아프리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고 유럽에서 한 번 독자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축을 하면서 얻는 우유를 섭취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 선택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더 퍼뜨리게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티벳 사람들에서 이게 연구가 됐는데 그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헤모글로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 전체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특정 지역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문화적인 영역에 적응하도록 진화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여전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돌연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거는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거나 도태될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자연스러운 선택과 좀 다른 상황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지금 너무나 세계화됐고 네트워크 증진이 돼서 이 자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전적 변화도 이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자연스럽지 않은 선택, 그러니까 의지 선택,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전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있으면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태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겠다고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그게 성공한다면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그것은 뭘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대로 유전자는 아닙니다. 유전자로 만들어진 뇌, 감각계, 어떤 행동 규칙 이런 것에 따르긴 하지만 그걸 본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유전자라는 걸 뚝 떼어낸 다음에 그냥 문화의 보편적인 특성을 뭉뚱그려서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인 윌슨 교수는 인간의 본성은 유전되는 마음, 그다음 발달상의 규칙들 그리고 규칙적인 속성들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이란 종의 공통된 것이다. 말하자면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 윌슨 교수가 이제 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와 문화가 공진화했다. 본성과 마음은 그러니까 유전자의 영향 그리고 그 문화, 환경의 영향 때문에 상호 작용으로 형성되어 나온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윌슨 교수는 이제 근친상간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인류는 옛날부터 근친상간이 가져올지 모르는 무서운 결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그 거부감을 타고났어요. 이런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전자와 문화의 공진화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제 배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는데, 이 안젤리나 졸리는 그 가족력이 있어요. 유방암과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어서 이것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그 있는지를 자신을 조사를 했습니다. 브라카1 진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존재하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80%를 상회합니다. 근데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이 이런 돌연변이가 있다는 걸 알고는 예방 차원에서 자신의 유방을 절제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난소를 또 절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여성성의 상징을 다 절제해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2013년 당시에 정말 큰 논란,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서는 안젤리나 졸리를 이렇게 표지 사진으로 띄우고 그 제목을 안젤리나 이펙트 라고 해서 안젤리나 효과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큰 논란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유전자 정보로 어떤 것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확률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되게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학 쪽에서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이런 유전자 검사, 우리는 이걸 이제 제네틱 카운슬링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정보를 함부로 알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검사를 했는데 어떤 질환이 걸릴 확률이 100%래요. 언젠가 걸릴지 몰라요. 근데 그 질환은 대책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지능이 발달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인간처럼 되지 못했을까요? 돌고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협동 사냥을 할 정도로 지능이 뛰어나고 침팬지 뛰어납니다. 모방 행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름 문화가 존재하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정말 인간처럼 되기 위한 그 문턱을 못 넘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제 발달해온 인지 능력의 진화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서로 모여서 살면서 상대방의 의도도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외부 세계와 타인을 이렇게 추상화해내는, 머릿속에 추상화해내는 능력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동물들에도 언어가 있긴 있어요. 잘 알려진 꿀벌의 언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빙빙 도는 춤을 추고, 멀리 있으면 이렇게 팔자를 돌면서 춘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멀리 있으면 그 속도가 좀 더 느리면서 꼬리를 더 흔들고 이런 특유의 춤을 춘다고 해요. 돌고래도 언어가 있습니다. 미국 돌고래랑 한국 돌고래 만나면 어떨까요? 비슷하게 소통이 될까요? 근데 사실은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돌고래, 다른 지역에 사는 돌고래는 서로 쓰는 주파수와 방법이 차이가 있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고 밝혀졌어요. 자, 이런 사실을 보면 역시 언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구나, 보편하기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